다음은 유석준 연세대 교수가 유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이 세 분에 대한 지금 연세대 학생들의 성명 이것을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 나오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대에서 지금 사회학과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석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가 많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또 그리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큼 좀 적극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 호응이 없고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럼 인식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분석 결과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7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조사한 대학생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전체 313명의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이 들고요. 313명 학생 중에서 연세대학교가 116명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의하고 제가 저하고 잘 얘기가 되는 다른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116명 강의를 대답을 얻었고, 인천대학교는 109명인데요. 박정동 교수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강의 하나에서 조사를 해서 37명 조사를 했고, 한림대학교에서도 강의 2과목에서 51명을 조사해서 전체 313명인데 이 학생들의 구성을 우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52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53페이지부터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그러니까 313명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한 54%, 여자가 46%.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두 번째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복무가 전체 남자 응답자의 70%. 말하자면 군복무를 하지 않은 학생보다는 군복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대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험, 군복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학생들보다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남자들 경우에는 7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학년의 구성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다소 많고 1학년이 다소 적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한 학생들이 그러면 전공을 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냐인데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사나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또 트루만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어느 전공 분야 예컨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든가 혹은 예술 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든가 그런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이 현대사의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교양을 갖춰야 될 학생들인데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46페이지로 돌아가서요. 313명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됐느냐, 건국 시점이 언제냐고 했더니 다행히 48년 8월 15일이 한 60%가량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좀 일부에서 난데없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다행히 아직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30%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뭐 한 50년, 60년, 70년 역사에서 건국이 언제냐는 거를 명백하게 혹은 뭐 묵시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된 게 건국이다라는 거를 100% 동의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뭐 19년 건국설을 주장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요설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게 벌써 대학생들의 의식을 30%나 장악하고 있다는 게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가서 이대로 방치하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거꾸로 19년 건국설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음 진술 중에 응답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복수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대답하라고 얘기를 했고 답을 12가지를 줬습니다. 12가지 중에서 6가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못한 게 많다, 나쁘다. 부정적인 평가가 6가지,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잘한 일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것을 6가지, 그래서 합해서 12개의 이제 응답을 나열을 해놓고 이 중에 동의하는 거, 본인 응답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 번 체크해도 된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313명이 1178개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복수 응답 합계에. 즉, 313명이 약 한 3.4개 정도의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78 나누기 313을 하면 한 사람이 몇 개의 답을 했느냐를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번부터 6번까지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은 몇 개의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부터 12번까지 부정적인, 아니, 앞에가 부정적인 거, 뒤에가 긍정적인 거, 이 각각의 답을 몇 명이 얼마나 했나를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부정적인 답을 한 사람이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48페이지의 표하고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부정적인 답을 한 사람이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부정적인 답에는 마이너스 1점을 주고요. 또 7번부터 12번까지 긍정적인 답을 체크할 때 여러 개 하면 3개 하면 3점, 1개 하면 1점, 플러스 1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응답자가 긍정적인 거에 답을 2개 하고 부정적인 것에 답을 하나 하면은 긍정적인 거 2점 빼기 부정적인 거 1점 해서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1점으로 평가한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을 100% 6개 다 잘한 것만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면은 플러스 6점이 최대값이고, 이제 전부 잘못한 것만 했다, 6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6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48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표인데요. 마이너스 6점부터 플러스 6점까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에 가운데 0점이 있습니다. 이 0점은 중립적인 거죠. 잘한 거와 못한 것이 섞여 있는데 서로 상쇄가 돼서 그냥 중립적이다. 오른쪽에 0부터 1점, 2점, 3점에서 6점까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별로 없습니다. 1점 준 사람이 14명, 2점 준 사람이 14명. 거기에 비해서 0점부터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점 준 사람이 47명입니다. 313명 중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2점을 준 사람이, 마이너스 2점이 된 사람이 80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평균을 낸 게 그 그래프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마이너스 1.53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플러스 6까지의 스케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수치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53이다. 마이너스 값은 부정적인 건데 이런 값을 갖게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 6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 6가지를 모아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부정적인 거, 7번부터 12번까지는 긍정적인 것을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48페이지, 4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선 박정희 대통령부터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부정적인 것 중에서는 가장 이제 동의를 많이 받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5번 답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아서 인권을 억압하고 유신을 하여 장기 집권을 도모한 독재자라는 게 이제 대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큰 그 항목이고요. 거꾸로 박정희 대통령을 좋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떤 항목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줬느냐? 7번입니다. 수출주도 경제발전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고 중산층을 양산한 부국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하고 중산층을 양산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게 제일 높았습니다. 그게 약 64%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방식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아까 한 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조합을 쭉 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지만 이승만 대통령만큼 아주 부정적이진 않고 덜 부정적입니다. 그 결과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0점을 중심으로 0점이 맞으면 잘한 거와 못한 것이 상쇄화돼서 중립적인 평가를 한 거죠. 0점이 62명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점이 57명, 마이너스 2점이 48명. 그러고 나서부터는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4점으로 조금씩 이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또 오른쪽에 긍정적인 1점, 2점, 3점 하는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34명, 24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평균을 내니까 마이너스 0.48의 값이 나옵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은 마이너스 1.53이니까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3배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두 분 다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나쁘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은 다행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46페이지의 왼쪽에는 2번에 5번인데요.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학생 중에 75%, 약 4분의 3이 313명의 학생 중에 4분의 3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잘 따져보면 전혀 틀린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가 문제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것은 사실인데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했느냐? 그게 아니죠. 본인은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출마를 했고, 출마해서 선거가 이제 막바지까지 쭉 진행되고 있으면서 유세 중간에 경쟁자였던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쟁 후보가 돌아가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다라는 진술은 사실은 100%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전혀 맞는 말이 아닌데 이 말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역사, 우리나라 현대사의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나 그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다고 봐야죠.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에는 8번 응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좌파 및 북한 정권의 방해를 물리치고 유엔의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다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313명 중에 110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까 근데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가장 많은 236명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지금 요 제일 많이 지지를 받은 걸로 따져봐도 한 2.3배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은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평가라고 제가 제시한 6가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컨대 1번의 미군정의 꼭두각시라는 데 제가 용어를 써놨습니다.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의 꼭두각시라는 것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미국과 얼마나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을 파트너로 삼았죠. 이승만은 너무 강경한 입장이라고 외면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걸 넣어놨더니 미군정의 꼭두각시라는 게 99명이에요. 31%.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를 학생들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잘못된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읍발언으로 분단을 고착시킨 분단의 원흉이다. 이것도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이 먼저 국가 건설을 다 하고 있어서 그러면 남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무력화해서 친일파를 비호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친일파 정리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 당시 공산당이 남한 사회를 엄청나게 어지럽히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해왔고 또 건국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 친일파 처단하는 것보다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산 세력과 싸우는 게 더 급하니까 친일 정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게 됐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입력받아서 앵무새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서울이 함락되고 있는데 패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럼 거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전쟁에 전사를 하거나 포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나중에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 전황의 전개나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대통령이 그럼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혀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부정적인 4.19 시위대 발포를 명령한 독재자 부분도 이 부분도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돼서 법에서 따져봤더니 당시 내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결국 사형당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도 대학생들한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상을 건립하시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역사를 졸업한 친일파다. 장개석도 일본 역사 졸업했습니다. 지청천도 일본 역사 졸업했습니다. 똑같이 일본 역사를 졸업했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만 일본 역사 졸업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이비 정치인이다. 여기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선거 구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는 영호남의 표가 합쳐져서 경쟁자였던 윤보선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촌야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선거 구도를. 지금 지역 대립이 선거의 기본적인 구도듯이 박정희 시대에는 도시에서는 야당, 농촌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였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할 때 판에 박힌 이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을 조작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니까요.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추진해서 정신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다. 이것도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65년에 국교가 정상화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언론, 어떤 지도 정신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요새 얘기하는 정대협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왜 이 문제는 그때 안 따졌냐라고 거꾸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지금 다 덮어 씌우면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정경유착으로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착취한 독재자. 이거는 되게 역설적인 게요. 여기에 140명이 동의를 했는데 바로 제가 물어본 것 중에 7번 답이 있습니다. 수출주도 경제발전을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중산층을 양산한 부국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사이 이거는 200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그 당시가 노동자를 착취한 시대가 아니고 정경유착한 시대가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정치가 포퓰리즘 논리로 경제에 개입하지 않게 해서 경제 영역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발전할 수 있게 해서 경제가 발전했고 그런 결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중산층이 굉장히 확대된 사회의 허리 부분이 확대된 시대였다는 인식을 200명은 하는데 또 나머지 140명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다 드릴 수 있고요. 더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게 50페이지인데요. 트루만 대통령이 누군지를 우선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응답 50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표에 나온 응답을 잘 보시면은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한 일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트루만 선언으로 냉전을 시작한 사람, 6.25 전쟁 때 미군을 참전시킨 미국 대통령, 중공군이 6.25 때 참전하자 이제 확전을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한 게 트루만 대통령이고, 4번 6.25 전쟁이 끝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인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4번에 만약에 역사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대학생이면은 1번, 2번, 3번 전체를 세 개를 다 대답을 맞다고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어이없게도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3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모르겠다. 트루만이 누군지 모르겠다. 대학생 우리나라 지금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림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지금 멀쩡한 대학생들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나마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체크한 사람이 꽤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황당합니다. 그래서 51페이지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제가 그 더하기를 하면서 분석했던 결과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공은 별로 없고 과가 절대적이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와 공보다 과가 많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응답자 한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반이다. 중립적인 평가가 한 20%. 과보다 공이 많다. 혹은 과는 별로 없고 공이 절대적으로 많다. 긍정적인 평가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60% 대 10%의 경향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60%, 긍정적인 사람이 10%. 앞에서 확인했던 그 수치로 본 거하고 거의 같은 결과죠. 다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보면은 공은 별로 없고 과가 절대적이다와 공보다 과가 많다. 이것을 합치면은 한 30% 정도의 학생이 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 과가 반반이다도 한 20%, 아니 40%. 그러니까 중립적인 학생이 많은 거죠. 그리고 과보다 공이 많다. 혹은 과는 별로 없고 공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아까 부정적인 평가의 합계가 30%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24%, 한 6% 차이니까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형편이 낫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뭐 최악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우선 절대 다수인 60% 가까운 학생이 대답을 못하겠다, 모르겠다예요. 공이 많은지 과가 많은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공보다 과가 많다, 뭐 혹은
공과가 반반이다. 과보다 공이 많다. 이게 엇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이런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그러면 어떻게 언제 생기게 됐냐 하는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숫자의 표본으로 조사를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결과를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이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52페이지 8번 문항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밝힌 본인의 의견이 형성된 시기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하나만 뽑으라고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그냥 2개, 3개를 뽑아서 전체 응답이 317개가 됐습니다. 313명을 조사했는데 뭐 대세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가 45%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대학생 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45%, 고등학교가 40%, 합해서 85%.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그 현대사의 쟁점이나 뭐 이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의식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시기에 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밝힌 본인의 의견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은? 그래서 역시 복수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에 보면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영향을 미친 것은 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지금 313명 중에 36명밖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 나머지 250명 정도는 아예 부모가 이 문제에 자기한테 아무런 뭐 지침이나 밥상머리에서라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중고교 시절에 교사라는 답이 75명으로 24%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24%.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는 수강한 과목의 교수, 여기 47명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여기 47명이라고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 다루니까, 예컨대 뭐, 회계학 개론을 가르칠 때 이념 문제가 나오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이것도 19명밖에 없습니다. 313명 중에. 퍼센트는 6%. 그러니까 동료들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대신 보십시오. 5번, 6번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 매스 미디어의 보도. 이게 64명으로 20%가 넘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 이게 94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30%.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직감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얘기했던 문제들, 전교조의 교육의 문제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게 결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누구냐? 바로 전교조입니다. 그 이념 편향적인 게 우파 편향적인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좌파 편향적인 거고, 좌파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는 입만 열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욕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생들 머릿속에 그대로 다 입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문 열고 지금 보도, 뭐 신문을 보거나 무슨 TV를 보거나 종편을 보거나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 기사에 나오는 말 전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마저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정보 획득 경로, 인터넷, 이게 절대적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지금 30%.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기회에 예컨대 뭐 전교조가 문제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제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미친다는 거에는 결국 교과서 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그동안의 지적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틀린 게 아니었고 대학생 의식조사를 해봤더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실태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부모는 겨우 10%의 영향을 미칩니다.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부모가 영향을 미쳤어요. 나머지 인터넷 신문방송, 인터넷 신문방송 교사를 합치면 70%의 영향을 미칩니다. 7배의 영향을 미쳐요. 이 7배의 영향을 상쇄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 전 세계가 불허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사실, 또 그 전 세계가 불허하는 역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또 그 두 사람을 도와준 미국의 역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6.25 때 우리를 도와준 트루만,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대화해서 설득하고 바꿔야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가야 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KBS 이사를 있는 조우석입니다. KBS 이사로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KBS가 흔들리고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KBS로 여러분의 품 안에 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뽑힌 지가 1년이 조금 안 됐지만 KBS 9시 뉴스 포함해서 비교적 정상화됐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 주시기를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강연에도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포함해서 더 많은 얘기가 중계되고 토론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 3개 정도 강연을 드리면서 저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뭐 가늠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건국이 된 지 7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이런 원론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유석춘 교수께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했지만 어쩌면 그게 우호적으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더 끔찍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어르신들 빼고는 밖에 나가면 반 이승만, 반 트루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반 박정희 정서로 무장한 친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온통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중동 포함해서 좌파 매체까지 다 그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언론사 대선배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듣고서 100%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무리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논란의 여지 없이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덕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맞는데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내팽개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정말 큰일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분이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이견도 그 말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우리 얘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가볍게 설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강연의 주체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건립 추진 모임 동건추입니다. 약칭이 동건추입니다. 저도 동건추의 막내로 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껴야지 모임이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꺼이 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도 발제를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임무를 주십시오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동건추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동상을 세웁시다라고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익히 조금 모두에 들으셨겠지만 이미 동상 3개 중에서 하나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승만 동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서울 근교에서 그거를 한번 구경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옆에 박정희 동상도 있는데 그거는 진흙으로 작업이 돼서 한 공정 50%가 됐습니다. 트루만은 내년 봄에 완성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어른들을 모시고 동건추 멤버들을 모시고 같이 갔지만 이승만 동상은 가히 걸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이 4.2m. 굉장히 큽니다. 이 웨딩홀 높이보다 비슷한 작업장인데 4.2m면 거의 꽉 차는 분위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크기 포함해서 미학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공공건물, 공공기관 이 밖으로 야외로 빼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그러던데 아마 그러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느낌으로 우남 이승만하고 박정희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트루만 동상까지 완공되는 시간은 내년 봄입니다. 따라서 동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대충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울까, 언제 세울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지만 우리 속담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지금 한 개가 완성이 됐고 하나는 절반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내년 봄에 완성이 됩니다. 내년 봄 이후라면 내년이 대선이 있는 해인데 이왕 대선이 있는 해 12월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타이밍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주고 부자 나라로 만들어졌던 세 분의 위대한 지도자의 동상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세워지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승만 동상 순환사도 살펴봤고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외따로이 한가친 곳에 있는가도 봤고 박정희가 어떻게 우리가 주목하는 공간에 버젓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코 인물 조각상 세기를 세우자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하게 우리가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동상 건립의 필요성을 첫 번째 강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모두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호국의 은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 산업화를 창출해내는 부국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말대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념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세 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부에 드러내기 유감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새삼합니다. 자, 이거를 세우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4.2m입니다. 좌대는 제가 김영현 교수라고 그거를 제작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장소에 따라서 2m가 될 수도 있고 5, 6m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상 높이랑 같이 4m로 잡는다면 4 더하기 3은 8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대형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작품은 동네의 작은 공원이나 소도로에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공공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공공공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면 큰 도로 옆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는 익히 합니다. 좀 전에 다른 발제자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의 공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해도 거의 100%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국가 상징 거리로 건립되어 있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지만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명백하게 서울시 정책으로 국가 상징 거리로 만들어진다는 개념 속에서 투자가 됐고 확장이 됐고 건설이 됐습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비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광화문 광장에 담으려는 국가 정책성이 뭐냐? 광화문 광장에 뭘 담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이순신 동상, 60년대 세워진 이순신 동상, 그 안쪽에 있는 세종대왕상 포함해서 조선시대를 재현했지 2010년도 21세기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옵니다. 왜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실종되어 있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라고 물으면 오세훈 시장은 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당시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서울 시민의 합의가 그거에 못 미쳤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합의가 가늠컨대 뜨겁다면 광화문 광장을 그분들로 채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경의를 표시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밖에 나가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뿐입니다. 저는 전부터 대한민국을 미생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생국가. 2년 전에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유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완생국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는 국가가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나라라는 뜻으로 저는 미생국가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그 나라를 호국을 도와준 외국의 은인 대통령,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자 나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고 하는 증거만 봐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완벽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살다 만 나라라고 하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 핵 위기 앞에 이렇게 국론 통일이 안 되고
흔들리는 나라를 저는 지구촌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가리켜서 미생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미생입니다.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만이 한 발에 수십만이 죽을 수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전하지 못하고 감히 북한에 대해서 결정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꼴이 유감이지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 은인 대통령을 동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화문 광장 예에서 우리가 새삼 확인하듯이 21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는 양복을 입으시고 구두를 신고 사시지만 사실은 상투를 틀고 바지 저고를 입고 사는 조선시대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일, 나라를 세우는 상징적인 일이 저는 동상을 세우는 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쓰는 돈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고액권에 지폐에 이렇게 전시대, 조선시대 사람으로 도배를 하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임당, 이율곡, 이퇴계, 이순신, 세종대왕 포함해서 이런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사례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의 수도에는 국가 상징거리가 우리 광화문 광장처럼 있고 그곳에는 다 그 나라의 건국의 영웅, 호국의 은인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영웅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들한테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대적으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얘기한 대로 미생국가고 아직도 완벽하게 살지 않은 나라고 북한의 위협 앞에 내일이라도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나라, 아찔한 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건추, 동상건립 추진 모임에서 광화문 광장이 최고로 좋다. 광화문 광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김용원 교수께서 만드신 동상 3기가 내년 봄에 완성이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중소기업 회장께서 돈을 내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희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동상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이 건립되는 장소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 돈을 내고 동건추라고 하는 임의단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작은 동상이거나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지도자가 아니면 뭐 작은 공간에 소도시에 세워도 되지만 동상이 동상이니만큼 광화문 광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세우자고 동건추에서 얘기를 하면 당장 표현이 좀 지나실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난리 소동이 날 겁니다. 표현이 좀 지나치지만 아마도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광화문 광장에 동상 세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좌파로 얘기되는 친구들이 난리를 부릴 겁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삿대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박정희, 이승만, 트루만을 할 바에는 김대중도 세우자고 얘기를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역대 대통령 다 세워서 물타기를 하자라고 얘기할 사람도 일부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면 의견 통일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이 나라 집권자의 의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당분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난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광화문 광장에 들어눕는 좌파 쓰레기들도 아마 꽤 많을 거로 저는 가늠이 됩니다.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겠고, 요행이 세웠다고 해도 페인트 공격 같은 것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텐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동상을 어디에 세울까를 이 글을 쓰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디에 세우는 게 과연 합리적인 대안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안은 강북에 4군데, 강남에 2군데로 제가 잠정적으로 제 의견을 통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 광화문 광장이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어렵다면, 좌파로 얘기되는 친구들이 들어놓을 게 예상된다면, 김대중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다 집어넣자고 억지를 부릴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면 대안은 뭐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 광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보다 상징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의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상 세 기를 나란히 세우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세 기를 나란히 하기 공간도 괜찮습니다. 그 친숙합니다. 어쩌면 광화문 광장 못지않게 이게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안 된다고 누가 부득불 우긴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대안을 생각을 해보자. B 플랜 또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양보에 양보를 해서 남대문 국보 1호가 있는 남대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땅치 않으시면 의견을 피력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조금 주변이 산만합니다. 그러나 국보 1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우리의 고건축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못 해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가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정남대문이 조금 소란하고 여러분의 양해 안 채시다면 다른 공청회 같은 공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공간으로 저는 서울 남산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서울 남산 괜찮습니다. 그 안에 이미 백범 동상도 있고 꽤 많은 동상들이 이미 정약용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동상들이 10여 기, 20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조금 엄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국론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한 번쯤 모셔놓고 감상해보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꼭 강북만 하면 강남 분들이 서운해합니다. 강남도 꽤 널찍하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테헤란로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4km나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50m가 돼서 굳이 광화문 광장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세 분의 동상을 세워서 추억을 하고 기념하기에는 크게 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헤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논란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코엑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엑스는 이건 뭐 상식이지만 수출입국의 대명사인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무역협회 소속이고 그 앞에 널찍한 공간에 이 세 분의 동상을 모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강북 4군데, 강남 2군데를 얘기하면서 한 군데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전쟁기념관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제가 동상세기가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건추의 핵심 멤버들도 전쟁기념관이 광화문 광장이 물론 영순이지만 안 되면 전쟁기념관도 생각 못 해볼 거 아니다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기념관은 이게 아까 오면서도 제가 봤지만 관광버스가 가득 찼지 않습니까?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여기가 뜨는 공간입니다. 본래 여기가 전쟁기념관이 제가 알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이미 뜬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예사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반드시 봐야 되는 공간은 경복궁이었답니다. 경복궁에 가면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고 한국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갔답니다. 요즘에는 경복궁이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복궁을 2등으로 주저앉힌 공간이 여러분 이곳입니다. 전쟁기념관입니다.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는 이곳에 연 7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3배 이상 찾아옵니다. 연 관람객이 제가 알기에 20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공간에, 널찍한 공간에 우리의 동상세기를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 효과도 적절히 있겠고 무엇보다 한 군데 모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에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급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회담을 하고 갈 때 반드시 들리는 게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다 전시 공간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 포함해서 대사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다 감동을 하고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정훈교육의 일환으로 군대에서 하는 정훈교육이 따분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온답니다. 아예. 데리고 와서 다 감동을 하고 간답니다. 감동을 하고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코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국심도 아주 쉽게 교육을 시키면 느낌이 2배, 3배가 올라갑니다.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갈 때 그게 초등학생이 됐건 군인이 됐건 조그만 방 안에 가둬버린답니다. 가두면 그 전에 우리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유물들 통해서 받은 감동이 있고 느낌이 다 있는데 거기에 갇히게 된답니다. 그 갇혔을 때 그 공간에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게 자연스럽게 반주가 나오고 부르게 유도를 한답니다. 근데 첫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조그맣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태극기 봉이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목청껏 터져라 애국가를 불러야지 비로소 우리의 태극기가 앞에 올라가면서 쫙 퍼진답니다. 이게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1절만 부르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못 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컨닝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애국가 4절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지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거쳐간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 아까 설문조사에 응한 연세대 학생들 포함해서 전쟁기념관을 한 번 돌리면 아까 나왔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트루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목이 다 터져버린 겁니다. 목이 다 쉬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이 다 쉬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목이 쉬었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어저께 전쟁기념관을 갔는데 내가 디스플레이된 유물들을 보고 감동을 했구나.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지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졌다고 하는 자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쉬면 바로 일주일 걸립니다. 금방 목이 낫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젊은 친구는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켰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년 봄 이후에 전쟁기념관에 우리 동건주의 뜻이 잘 관철이 돼서 내년 봄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이 자리 어디쯤에 동상실기가 건립되거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이 정말 뜨거운 합의를 봐서 우리가 정말 원하던 고소원이던 광화문에 들어서거나 할 때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강남 두 곳을 포함해서 강북 네 곳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말 그대로 얘기의 실마리를 트는 겁니다. 제가 이 동상을 건립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원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회화, 페인팅하고 달리 하나만 오리지널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6점 내지 12점이 다 오리지널이랍니다. 그러면 전쟁기념관에 세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청 앞에도 또 세우고 또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해오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광화문 광장에 입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광화문 광장에 입성하는 것도 괜찮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남산에 시작했다가 지방에도 한 기, 두 기씩 보내줬다가 자연스럽게 서울에 입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코 동상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강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굳이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부국, 호국과 관련된 동상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로는 겨우 첫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동상을 세우는 일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초석이라고 하는 뜨거운 인식을 함께 하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가십니다.